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영석입니다. 대단히 민감한 주제가 오늘 이게 토론 그 메인 아젠다로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든 오늘 발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발제 과정에 제가 느끼기에는 의사 증언의 당위성이라고 그럴까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쭉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주셨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들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지역의사제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 대체 직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 패키지들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사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일부 조금 들기도 해서 이게 방점이 어디가 찍혀 있는지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발제자께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로는 의사 증언은 필요한데 이게 의사는 아무래도 고임금 직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저비용으로 대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해보자 아마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여기 앞에 보면 with 코로나 시대의 보건 정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네. 설명하시죠. 이게 잘 바로 우선이라서. 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지금 이번에 앞에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 이번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과연 보건의료 인력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했었을 때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했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역 군데군데 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관련 필요 인력들이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관점에서 보면 공공 분야 보건의료 체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 발제 관련해 가지고는 보면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확충 문제가 대단한 이슈였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내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못했었다. 그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빈번히 하고 계신지 이번에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의사가 부족해 내가 꼭 의사를 보고 싶었는데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순서가 안 오고 이런 경험을 별로 한 적이 없다. 다만 이제 공공의료 쪽에 지금 부족했다는 걸 이번에 위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됐고 지방에 가면 현저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든 의사들이 거기 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 이런 현상들이 군데군데 나타난단 말이죠. 또 의과학자 이게 향후에 굉장한 부가가치 창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전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딘가 조금 비어있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거 좀 메꿔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의대 정원 4,000명 매년 400명씩 4,000명 확충하겠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 이제 포인트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또는 무슨 사고가 났다랄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이 될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통상 보통 말씀 오늘 또 이제 그런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3.45 대비 2.3 이런 정도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불 보상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까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처럼 거의 예산을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미리 정해놓은 나라들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열심히 볼 유인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많은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민간이 공급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특히 행위별 수까지를 하는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진료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폐해가 거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발제문 여기 토론문에 그거 비교했습니다. OECD 자료를 세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과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 간의 의사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불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제 분명히 그렇게 세금 방식으로 하는 나라들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야 된다. 우리 또 다른 OECD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국민 1인당 내원 일수 또는 병원의 입원 일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방문 횟수가 평균 2배 이상입니다. 병원 입원 기간이 평균 2배 이상입니다. 이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 국민에 비해서 더 많이 아파서 의사를 자주 방문하게 되겠. 이거 다 의료 체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대 의사 수가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상시에 내가 아팠을 때 의사를 보고자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랄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국민의 시각,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더욱이 이제 비용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OECD 자료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의대 정원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1인당 의사 수를 늘리면 그만큼 자기 밥그릇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이번에 이제 소위 우리가 문케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7년 이 정부 출범했을 때부터 우리 보장성 대대적으로 확충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문케어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후에도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보장률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의사들이 급여 외에 나머지 제도권 밖 비급여라고 통상 우리가 일컫는 그 비용을 엄청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 비급여비 합해가지고 의사 1인당 전체 진료비 규모 따져보니 의원급이 가장 폭증하고 있는 게 문케어 이후의 현상입니다. 의사들은 자기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용인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조금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내일 또 와라 안 갈 수 있습니까? 무슨 검사해보자 하는데 나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환자와 의사 간에는 정보가 같이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쫄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가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더더욱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의사들은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는데 경쟁의 제한이 걸리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늘릴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과연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뭐가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의료비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 국민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보상 방식,
진료를 받고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방식, 지금처럼 소위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겠다. 거의 누구든지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을 대부분의 나라에 하고 있는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바뀐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보다 의사가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200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의학 분업하면서 대대적인 의사 파업들이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큰 충돌이 있었었고, 그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1년에 의사들에게 4번 수가 인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업 결과에 있었었죠. 4번 했더니 1년에 수가 인상분이 약 20% 정도였었습니다. 그 여파가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는 봉합이 됐지만 두 번째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충돌이었었는데 일단 봉합이 됐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는 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 세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조만간 지불 보상 체계 가지고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거, 만약에 그런 체계로 바뀌게 되면 의사들이 열심히 안 할 때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료 체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크게 보면 3개의 영역으로 구분돼 가지고 400명씩 확충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그다음에 의과학자, 그다음에 특성별, 분야별 그렇게 쪼개 가지고 지금 내놨는데, 따져 보니 요런 부분이 부족해. 그것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의사 10년 후 이제 이렇게 됐는데, 10년 후 만약에 2022년에 의대를 확충한다 그러면 2032년, 33년 가야지 의사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400명씩 추가로 한 10년 남짓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절대 인구가 2029년부터 감소하도록 돼 있어서 의료 수요 추계를 해보면 고령화를 감안했었을 때 2039년부터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의료 발륨이 의사를 이용하는 총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양성하는 긴 호흡 속에서 10년이 넘게 의사를 양성하는데 걸려 그때 되면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또 그 다음 10년이 경과를 해 그 다음에는 의료 총수요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1인당 총 1명 추가 의대생 확충을 해놓으면 1인당 최소한 2억씩 국민이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해서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 10년 지역의사 이거는 아마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턴 레지던트 끝나면 불과 몇 년이 안 남습니다. 몇 년이 안 남는데 그 매년 나오는 300명씩 지역의사는 300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 숫자가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기간은 짜줘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굉장한 이제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전공의 중심으로 굉장히 저항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발표에 세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가 같이 발표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됐었다. 전공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전공의 레지던트 신분의 뭔가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교수들이 임상에 매몰되니까 전공의들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 전공의법 2017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 주는 거는 오케이인데 자기가 경험, 교육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의사 정원 확대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제안을 정부에다도 이런 제안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공의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1조 8천억 좀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1조 8천억 좀 나옵니다. 1조 8천억을 의료 수가로 지금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인데 1조 8천억을 수가로 지불하지 않고 미국처럼 전공의 교육에 투자를 하면 미국은 전공의 1인당 평균 4만에서 5만 불씩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무슨 나중에 부자 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공공재라는 성격 때문에 미국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인턴 레지던트 과정 밟는 사람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진료 과목별로 거기 병원에서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병원 단위에서 우리는 무슨 과의 레지던트 몇 명 이번에 뽑을 테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 숫자만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진료 과목별 전공의 숫자가 조절이 되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사회에서 그렇게 진료 과목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근원적으로 같이 패키지가 조금 정리되면서 이게 나와 줬었으면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1조 8천억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미국에서 전공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반영해서 수가로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서 계속 해준다 대신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레지던트 한 명당 1억씩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현재 그 비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 의사제 마찬가지. 예측하셨다시피 현행 이런 툴로 하면 딱 기간 끝나면 다시 빠져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니 저는 지역의사제는 거기에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을 조금 정교하게 계산을 다시 해서 빠져나오더라도 지역의사 쪽에서 계속 다시 충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의과학자인데요. 의과학자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번에도 집중 이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 많이 나와 있고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이 선도적으로 나온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쪽 굉장히 부가가치 창출할 여력이 있다. 내가 당장 임상 이거 뭐 돈 한 달에 한 1, 2천만 원 안 벌고 이렇게 나가면 큰 부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나왔던 분들이 나왔다가 다시 다 원시 쫙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시장이 마련이 안 되는데. 가장 단순한 예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애들을 많이 낳아봤자 2명 아니면 대부분 1명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낳는 경험이 신혼부부들이 없어요.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저녁에 아프면 이게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거 앱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일정 비용씩 내고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처음에 그냥 허가 안 받고 했는데 의료법 위반이 걸려.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거절을 해. 현재 상태는 우리 법상 안 돼 불가능. 다시 원위치.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인력을 양성을 해야지. 여기는 나갈 출구는 딱 막아놓고 여기다 인력만 만들면 누가 여기에 진입을 하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여건 지방이 안 가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각도의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발제하신 이기호 교수님 그거 대체 인력 대단히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어차피 지역에 안 가면 MP라 그래가지고 너스 프랙티셔너스 간호사에게 처방권까지 줘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근데 미국에 보니 의사들이 안 가니까 간호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해요. 이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간호사가 진료를 해가지고 의료 사고가 났으면 다시 원위치 되겠죠. 사고 안 나, 의료 질에 손상이 없어. 그러면 저비용으로 충분한 양의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대체 인력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직역 간 이제 그런 영역 구분을 다시 하려고 회의를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데 조금 더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쪽에서는 우리 지금 이 영역, 이 의사의 직역으로 의료법에 정리되어 있는 게 60년대 마련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역이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시 정리하고 직역은 꼭 엄격하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의사 업무, 간호사 업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선을 긋는 이런 형태. 어떻든 제가 보기에 보건의료 인력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의 양, 적절한 양, 그리고 그 인력의 질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의사 포함해서 간호사도 그렇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새로 신규 창출할 여력, 아까 PA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데에서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그러면 기회를 주고 그게 사회적으로 훨씬 가치가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특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 중요성 또 이 공공의료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K-방역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경제 거기 저하 정도가 좀 덜했다는 거 이런 것도 이게 보건의료의 투자 가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공의료 확충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그 외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다시 한번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